시간에는 취소 소송의 이제 협의의 소위 가겠습니다. 자, 소장에서 대원 피 협자, 대원 피, 대원 피 만두 피도 아니고 대원 피까지는 끝냈습니다. 이제 협의 수익을 하겠습니다. 협의 수익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풀이에 조금 깔끔하다, 아니면은 그 답안 작성이 굉장히 심플하다, 이걸 이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수험생의 잘못이 아니고 교재의 잘못이에요. 현행 그 수험가에서 돌고 있는 교재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서 이거를 풀이하게 되면요, 정말 이제 글들이 깔끔해지고 이제 좋아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이제 정의를 알아야 풀이가 가능해요. 취소의 협의 수익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소송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풀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상적격 같은 경우는 19조하고 2조 1항 2로, 그 다음에 원고적격은 12조 제1문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협의 소익 같은 경우는 그 행정소송법에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게 협의 소익이라는 그 표제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알아야 된다. 그럼 정의가 뭐냐 했더니, 협의 소익이란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이다. 이게 정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이 정의를 쓰세요. 근데 이 정의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를 소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왜 쓰면 안 되냐면요, 이게 앞에 반드시 소송 이름이 나와야 돼요. 취소소송의 협의 소익이란 소송 제도 이름을 취소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은요,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 소익이란 무효확인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 부작위 확인 소송의 협의 소익이란 부작위 확인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 네, 소송 제도마다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소송 제도마다 그 제도를 구축한 이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협의 소익은 소송 제도별로 하나하나씩 다 별도로 있다. 이 관념이 없으면 못 풀어야 돼.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계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 소구 가능성이란 말은요, 오토마르 빌라의 주관적 공권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알았으니까, 요 정의를 알았으니까, 요 정의로부터 취소의 협의 소익이 무엇인지 이제 추출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으면은 추출이 가능해요. 현실적인 판단 기준들이. 자,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 소장 작성 방법에서 유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왜 그러냐? 소장에는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그 다음에 제소기간, 관할법원, 이 5개밖에 없어요. 원고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소장을 접수하는, 즉 소를 제기하는 자가 쓸 수 있는 그 소장의 빈 공란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관할법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의수익과 행정심판 전체주의는요, 요거는 그 첨부 서류 중에, 필수적 첨부 서류 중에 소장 부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소장 부본을 첨부하면 그거를 뚝 띄어가지고 이 관할법원에서 피고 측에 보내죠. 보내면 피고는 반드시 답변서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에 대응하는 답변서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 협의 소익이 없습니다, 혹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서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령 문제를 풀 때 협의 소익에 관련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절대 풀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답변서 내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 소송 구조 있잖아요. 소송 절차. 요거를 등한시하고 단순하게 암기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답안이. 자, 그래서 소장 작성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소장 작성 방법에서 유리하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취소의 협의 소익은요, 대상적격, 원고적격이 충족되면, 즉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제기하면서 대상적격 제대로 쓰고 원고적격 제대로 썼으면, 그러면은 협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충족이 돼버려요. 즉 소를 제기하는 자가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넘어가서 그대로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웠다 치고, 그럼 원칙적으로 수송의 대상적격, 취소의 원고적격을 통과하면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충족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알면 돼. 이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처분청이 답변서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사례형이 나와야 돼요. 예외적 상황이. 학문적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법규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법규정이 뭐냐? 자, 취소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현실적 필요성. 요 이제 정의. 요 정의를 알았으니까 이 정의로부터 우리는요. 두 개를 알아야 되겠죠. 취소 소송 제도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취소 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현실적 필요성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 제도가 뭐냐? 행정소송법 4조 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법조문이죠. 행정법 4조 1호는요. 행정법 4조 1호는 두 군데서 써먹어요. 이 합의 소위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취소 판결. 이 두 군데 써먹습니다. 이 4조 1호에 의하면 취소는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자, 취소 소송에서 취소 또는 변경, 판례는 이걸 일부 취소로 본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변경, 적극적 변경이 아닙니다. 자, 적극적 변경은 뭐냐면요.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을 적극적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서 적극적 변경 판결은 판결문으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판결문으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현재 우리 대법원 입장에 의하면. 왜? 판결로 처분한다? 처분은 행정청의 전속적 권한이죠. 독점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취소인 겁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이제 이걸 전부 취소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라고 하는데 그건 독일 얘기고요. 그러니까 독일 얘기를 가져가서 막 독일 제도가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우리 제도는 독일 제도에 미치지 못해서 되게 미숙하고 미개한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그 교수들이 있던데 그건 천하에 있잖아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제도가 더 좋아요. 자, 판결을 통해서 유효 상태를 처분 시 이전에 무효 상태로 넘기는 의도적 행위다. 자, 이거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뭐다? 이거는 유효 상태를 처분 시 이전에 무효 상태로 넘기는 의도적 행위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은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겨야 되니까 일단은 어느 상태에 있어야 돼요? 무효 이전에 유효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유효 상태가 아닌 무효 상태에 있으면요. 예외적으로 취소 소송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유효 상태가 아닌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법 개념론적으로 뭐라 하냐 이걸 효과 소멸이라 하거나 혹은 효력 상실이라 합니다. 이걸 같은 말입니다. 자, 효과 소멸이 있게 하는 것에는 당연 무효와 실효가 있겠죠. 이런 효력 상실의 대칭어 반대말에 있는 말을 효력 부인이라 그래요. 효력 부인은 뭐예요? 의도적 넘김, 즉 취소를 판례가 별도로 취소란 말 안 하고 효력 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은 왜 판결을 통하여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길까? 이게 현실적 필요성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적 필요성이 나 현실적 필요해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길까? 이게 현실적 필요성에 약속된 용어예요. 그것은 원상 회복이죠. 자, 원상 회복은요.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침해된 이익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처분 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 되돌아갔을 때 나한테 있잖아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것도 다시 되살아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처분만큼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돌아오고 싶으면 그 처분이 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는 나한테 불리한 상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원상회복을 침익 상태의 회복, 침해된 권리의 구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못 푼단 말이죠. 행정법은. 자, 그래서 그냥 원상회복이에요. 관계 개념이에요. 원상회복. 그럼 원상회복이 반드시 모든 면에서 일종의 침입적 상태의 청소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침입적 상태의 완전한 청소. 그게 아닙니다. 처분 시 이전 상태의 복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처분 시 이전 상태로의 복귀라고 보면 됩니다. 이를 원상회복의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거꾸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원상회복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죠. 왜? 이미 원상회복이 돼버린 경우는. 그래서 원상회복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를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법익침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만 권리침해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도 약속된 용어니까 약속된 용어로 외워주세요.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처분 등 효과가 소멸하면 처음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죠. 효과가 소멸하면 처음부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죠. 왜?
효과가 소멸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기 위한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소멸하면 취소할 대상이 없어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문제는 처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았는데 그 처분의 효과를 소급 무효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되고 굳이 수용을 통하여 처분 효과를 소멸시킬 필요성이 없다. 어쨌든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계 구조란 말이죠. 단계 구조면 처분의 효과가 이런 식이죠. 처분의 효과를 먼저 보는 거죠. 효과를 봐서 자, 유효 상태이냐 아니면 효과 소멸이냐 이렇게 봤더니 자, 소멸이야. 그러면 원상회복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 돼? 이럴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는 문제될 바가 없어요. 원상회복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이따가 이제 다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의 예외적인 취소의 협의 소유를 부정하는 것을 깨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태를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여전히 취소의 협의 소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예외적으로 부정된다, 여전히 있다. 요 상태, 원칙, 예외, 여전히 이 3단계로 흘러갑니다. 자,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이 유효 상태, 무효 상태 있음에도 여전히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는 경우는 언제냐? 그랬더니 처분의 효과가 소멸, 상실 상태임에도 여전히 취소의 협의 소익이 있는 경우는 이것만큼은요 매우 고맙게도 12조 제2문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만큼은. 그러니까 협의 소익이 세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가 원칙은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없는 게 효과 소멸, 그다음에 원상회복 불가능, 그다음에 이미 법익 침해 해소. 이 세 개인데 그 중에 효과 소멸만큼은 12조 제2문에 여전히가 있다. 그러면 원상회복 불가능과 이미 법익 침해 해소는 없어요. 여전히에 대한 법률 규정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동기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예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니까 이제 뭐죠? 아예 없는 거죠. 처분 효과. 그럼에도 그 처분 등의 시도로 인해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 판례 얘기인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처분 등의 효과 소멸의 동기는 법조문에 봤다시피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보니까 그 다음이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취소를 구할 범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같다를 뭐라 한다?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자이다에 걸어버리면 원고적격.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라고 해놓고는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범상 이익이 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고적격은 갑은 땡땡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는 자이다. 이런 원고적격이고 갑에게는 땡땡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러면 협의소이익이고. 자, 그 다음에 처분 등의 효과 소멸은요. 처분 등이 무효 혹은 부존재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간 경과는 종기부 처분을 말해요. 종기 처분.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잖아요. 기한. 종기, 시기 이렇게 할 때 종기라는 부관이 붙은 처분이죠. 예를 들어 3주간 영업정지 처분 하면은 이제 3주간이면 1주, 2주, 3주 있으면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동안은 뭐죠? 이게 시기, 이게 종기죠. 그러니까 종기부 처분이죠, 이게. 그 다음에 처분 등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는 이건 실효를 말해요, 실효. 행정행위의 실효. 그래서 대부목세입니다. 대자는 대상의 소멸. 이 대상의 소멸이 뭐냐면 면허정지 처분. 면허정지 처분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면허정지 처분 기간 동안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면허정지 처분이 효과가 소멸됩니다. 일신 전속적 처분을 가리켜요. 이제 실효. 그다음에 부는 이제 부간의 달성이에요. 이게 바로 종기예요, 종기. 이거 종기 이거잖아요, 이거 종기부. 그러니까 기간의 경과이기도 하지만 종기부죠. 그다음에 목적 달성의 목적달성의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집행.
집행으로 집행이 끝나버리면, 철거 행위가 끝나버리면 집행처분은 효과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새는 새로운 법령의 이제 제정이에요. 기존 법령에 나온 처분이 효과가 소멸된다. 그 다음에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 의문인데, 여기에 이제 법률상 이익이라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요 말이 또 있단 말이죠. 그죠? 첫 번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구할 법률상 이익이냐 회복되는. 근데 구할이란 말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 소장을 쓰는 걸 말하는 거지 내가 뭘 구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양자의 동일 표현으로 존재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이 표현이, 그렇다면 그 의미도 동일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 표현인 취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는 표현은, 자, 문자 그대로 취소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가 아니고 취소에 소장을 접수할 적합한 상태에 있다, 이 상태 개념이라는 거, 이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상태 개념이라면 그 처분된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결론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법률하고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 이 법률과 시행령 합쳐서 법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위반이면 그 즉시 법률과 시행령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가 된다. 따라서 법률과 시행령이 보호하는 이익을 우리가 법률상 이익이라 그래요. 요거는 그냥 무조건 법률상 이익은 법률과 시행령을 가리켜요. 시행 규칙이 보호하는 이익도 법률상 이익인가?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나머지가 문제가 되는 게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시행 규칙과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과 법률과 시행령과 그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은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이에요. 근데 이 시행규칙과 법률과 시행령, 이 둘 사이에 법적 성질이 동일하다면 이건 이미 법률상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픽스예요, 픽스. 따라서 시행규칙이 동일하니까 시행규칙에 의한 것도 법률상 이익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게 되죠. 이것을 법규명령서라고 그래요, 교과서에서.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돼요.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자,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위임명령 있죠, 위임명령. 시행규칙의 위임명, 자, 헌법 95조에는 시행규칙, 총리령과 부령에 대해서 명령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위임명령과 직권명령. 위임명령과 직권명령 두 개가 있는데, 이 직권명령은 행정규칙이란 것에 대해서 판례가 일관돼요. 여기는 이견이 없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요건이임명령일 때가 문제가 돼요. 위임명령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헌법 95조를 보면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이 있다. 근데 이 위임에도 요건면의 위임과 효과면의 위임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건면의 위임은 이거는 거기에서 나온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나온 위임은 이거는 뭘로 나오냐면 별표로 나와, 이게. 이 별표로 나온다, 이게 효과면이. 요거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자,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면 계속 이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 법규 명령으로 보는데요. 자, 시행규칙인 사무처리 기준, 위임명령인데 시행규칙의 사무처리 기준을 위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효과죠. 이게 효과면. 이건 요건면이고, 효과면을 사무처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기준을 위임할 때 그거하고 그 직권명령은 행정규칙으로 봐요. 그 이유는 민족 정당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민족 정당성이 국회 하나, 그러면 국회가 이제 299개의 부분적 정당성으로 이루어진 시그마를 하게 되면, 시그마 299를 하면 비로소 1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은 그 자체로 1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선거구 얘기예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단일 선거구고, 국회의원은 299개의 부분 선거구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따라서 부분 선거구 299개를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 선거가 동일해지니까 민족 정당성이 서로 같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입법부에 대하여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을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들이 거기에 제정을 할 때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75조에 위임을 하게끔 만들어놨다. 근데 정당성은 같다. 그러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은 민족 정당성이 동일하니까 둘 다 똑같은 법률이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셔야 헌법이 읽혀요. 그 부분이. 그 부분 얼마나 많은 학설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철학적인 배경을 모르면 민족 정당성 크기에 관한 철학적 배경을 모르면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물론 정치학 하는 애들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 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요. 학자들 견해만 가지고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알고 있어야 그게 확 뚫어지는 거지. 예언적인 그냥 피상적인 사람들의 말로 막 하면 서로 말꼬리 잡기만 한단 말이에요. 본질을 모르니까. 자, 그런 게 교재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족 정당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총리령하고 부령 있잖아요. 총리령에 그 만들어지는 총리하고 그다음에 부령을 만드는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서가 민족 정당성이 뭐가 있어요? 단 1도 없죠. 그거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 민족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은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하들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재 대법원은 대개혁을 해야 돼요. 민족 정당성 1도 없는 대법원장이 그 일반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제도예요. 이건 전 근대적인 조선시대 제도예요. 왕이 지명하는. 그러니까 거기도 있잖아요. 일반 법관들은 국회가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평검사들은 평판사들은 국회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직에 있는 판사들은 뭐 법원장이라든가 부장판사라든가 그거는 뭐 각 지역별로 뭐 한다 선거를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미국처럼 미국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처럼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비기형적이에요. 기형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사법개혁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러면 사무처리 기준이 자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들어가기 위한 입법 기술을 우리가 뭐라 하냐 이 사무처리 기준 요걸 행정규칙이라 하죠. 사무처리 기준과 행정규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고시와 훈령에 있어야 돼요. 고시와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고시와 훈령 형식에 있으면은 이 국민들이 안 따라요. 거기에 국민들이 따르질 않아. 야, 안 되겠다. 국민들한테도 이거 따르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야, 니들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당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아무튼 경계심도 줘야 되겠다. 경각심도 줘야 되겠다. 이건 이제 형법에서는 일반 예방 기능이라 하는데 자, 그런 기능까지도 한번 감안을 하자라고 넣고 싶어요. 어디다가 법률과 시행령, 즉 법령과 시행규칙에. 근데 시행규칙도 어쨌든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조문 형식으로 될 때는 반드시 별표로 넣습니다. 이 별표란 말은 뭐 별도의 표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무처리 기준, 즉 행정규칙에 넣어야 할 사무처리 기준을 법률과 시행령인 법령하고 시행규칙에 들어가기 위한 입법기술을 말한다 이게. 따라서 그 별표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죠. 자, 별표가 법률과 시행령이 있으면요, 당연히 법규명령이라니까요. 법규명령이 돼요. 이걸 그래서 이 별표가 법률에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그냥 법규명령이고, 별표가 시행령이 있으면은 이건 시행령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행령은 위임을 받아서 별표를 넣어도 되고 위임을 안 받은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별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알아서 넣는 별표를 집행명령이라고 그래요. 집행명령. 자, 그래서 따라서 그 별표만으로도 법률상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별표가 시행규칙에 있으면 법규명령이 아니죠. 따라서 법률상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요건 무슨 의미냐? 원고적격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법률상 문제가, 이게 문제 발생하는 이건 원고적격인 문제가 발생해요. 물론 협의 수익도 발생해버리죠, 오면. 근데 여기서는 별표 시행규칙에 있으면 원고적격 문제가 전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요, 사무처리 기준의, 시행규칙의 사무처리 기준 이임명령에 의한 별표의 기능에 주목합니다, 기능. 이 기능은 뭐냐면요,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자, 한번 볼게요.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자, 시행규칙의 사무처리 기준 위임명령이에요. 자, 시행규칙의 사무처리 기준,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위임명령이 있었는데 뭘 위임했냐 했더니 사무처리 기준을 위임한 거예요. 만들어라. 그러면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 때는 뭘로 들어간다? 별표로 만들더라도 어쨌든 별표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별표는 이제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국민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자, 원고적격의 조문으로 쓸 수가 없어요. 원고적격의 근거조문으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령에 있으면은 근거조문을 씁니다.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에게 침해하는 무관하죠. 문제는 이제 원고적격은 통과를 했어요. 통과했는데 문제는 치송의 협의 수익과 관련하여 이 별표로 인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용 제도를 현실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느냐 했죠. 취소용 제도를 현실로 이용할 필요성 이게 뭐라고요? 협의소익. 협의소익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죠. 특히 별표가 가중처분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처리 기준이니까 가중처분도 사무처리 기준의 일종이잖아요. 판례가 주목하는 시행규칙의 사무처리 기준 위임명령에 의하여 규정한 별표의 기능은요, 처분의 실무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시행규칙의 위임명령으로 주어진 이 사무처리 기준은 판례가 보기에는 이건 법규명령은 아니다. 왜? 효과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별표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게 실무 담당자인 공무원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 어떤 영향이냐? 첫째, 법률과 시행령, 즉 법규명령의 임의에 만들어진 사무처리 규정 있죠? 사무처리 규정, 법규명령, 법률과 시행령, 법령이라는 이 법규명령을 위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사무처리 규정 있죠? 이거는 법률의 사항이에요. 국민한테는 아닌데 공무원한테는 법률 사항이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 규정 위반 시에는요, 공무원법에 하면 필수적 징계 사유예요. 요거 필수적 징계 사유예요. 이게 필수적 징계 사유가 돼요. 그 다음에 둘째, 그렇다면 필수적 징계 사유이기 때문에 공무원은요, 그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그 별표에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 별표 나 안 따를래? 그러면 사표 내고 나와야 돼요. 왜? 2급을 못 올라가는데 거기 왜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그러한 공무원의 필수적인 별표 적용으로 인하여, 자, 여기 나오죠. 국민은요, 필연적으로 그 별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판례 표현 한번 볼게요. 제재적 행정처분. 자, 제재적 행정처분이 이거요. 제재적 행정처분은 침입적 처분이죠. 근데 그 침입적 처분 안에는 제재처분도 있죠. 제재처분이 뭔지는 아시겠죠? 영업정지 이런 거예요. 자, 허가 거부도 침입적 처분이지만 그건 제재처분은 아니잖아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가중사유 혹은 이 전제 요건은 뭐냐면요,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에요. 이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법령은 아까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뒤에 있는 규칙은 시행규칙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규칙을 행정규칙이라고 잘못 읽으시는 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령 형식이 아니고 규칙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자, 그러한 규칙이,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법권두의.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법권두의.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 판례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판례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규명령이 아니에요라고 굳이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 법규명령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근데 관할행정청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이게 뭐라고요? 법률상 필수적 징계, 공무원법상 필수적 징계 사유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위반할 때. 따라서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는 법률 준수 의무예요. 이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필수적 징계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정할 것이 당연히 예견돼요. 왜?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결과, 당연히 예견된다 이 말은요, 이거는 이제 법학에서 말하는 확률론이에요. 99.99%예요. 이걸 형법에서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뒤에 이렇게 나오죠.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예견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99.99%니까 따라서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이다. 여기서 구체적 현실이란 말이 그래서 여기서 또 튀어나오죠. 왜? 구체적 현실이어야 현실적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추동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불이익이 성격이 뭐라고요? 구체적 현실적이잖아요. 따라서 시송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에 현실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요게 다 의미 있는 장치들입니다. 이를 판례는 가중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이 한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를 이제 좀 알아볼 거고요. 또 판례는 가중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 외에도 반복처분의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성 역시도 예외적인 효과소멸 상태임에도 여전히 시송의 협의 소익이 있다고 봐요. 판례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서 판례가 이렇게 나와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다. 뭐예요?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취소가 불가능하니까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그런 경우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동. 자, 동동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그 다음에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그때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구체적 현실 위험성이 낮아. 이걸 여기서 적법성 확보, 사법통제, 권리구제 확대, 이 적사권을 뭐라 하냐면요, 협의소액이라고 해요. 요게 취소성의 협의소액의 그 이익 개념이에요. 이게 측면에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효과 소멸. 자, 처분 집행. 아까 그 기간 경과 말고 처분 집행 있죠. 처분 집행으로 인한 효과 소멸이 있었죠. 그 판례 여기에요.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가끔 이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해버렸어요. 현역병 입영 통지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쌍둥이 사건이에요. 쌍둥이 사건. 그 형한테 나온 현역병 입영인데 동생이 간 거예요.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근데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죠. 집행 끝났잖아. 집행이 종료. 입영을 해버렸으니까. 집행 종료. 그러면 뭐예요? 자, 앞에 있는 아까 그 12조 2문에 하면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은 효과가 소멸된 후가 되죠. 소멸된 뒤가 되죠. 자, 한편 입영으로 자,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돼 실효되에 대한 첫 번째는 자, 실효의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대부목세. 자, 목적 달성이네 이거. 입영 통지 처분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요 통지 처분의 목적이 뭐야 했더니 현역병 입영이야. 그러면 통지 처분의 효과는 실효되네. 왜? 현역병 입영 그 자체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자, 병역법상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수가 없죠. 왜? 아니, 실효돼 버려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집행정지는 어느 때 가능하죠? 그 소가 적법해야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무조건 소각화가 나와버렸으니 처분 집행을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전히 입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서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거 불복의 원천적 봉쇄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해요. 이건 완벽한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자, 현역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역병을 A 처분이라 하고 별도의 처분을 B 처분이라 하면 B 처분 시송을 제기하면서 A 처분을 뭐라고 하면 돼요? 하자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혹은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 상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각종의 스키마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서 한번 다퉈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현역병 입영 통지는 복무하는 순간 별도의 다른 처분이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는 결과가 돼서 이건 뭐 공주의 붕 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 관리를 누가 하냐면 군 참모총장이에요. 근데 군 참모총장의 병적 관리라는 것은요, 그 병적법에 의하면 입영 및 복무 근거가 된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툴 수가 없어요. 이에서 봤듯이 여기도 못 다투잖아요. 그러면 못 다툰다는 것은 이릉유효인 건데 병적 관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이릉유효가 아니라 적법유효가 돼버린다. 따라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더라도 입영 이후에 법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이 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이 있다. 소송상이 이게 협의소이잖아요. 소송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처분 효과 소멸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수송의 협의 수익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법 12조 제2문에 하여 여전히 수송의 협의 수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상회복 불가능하고 이미 법익 침해로 법익 침해 해소로 예외적으로 수송의 협의 소액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수송의 협의 수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건 12조 제2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법조문이 없잖아요, 지금. 이는 행정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가 해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해 쓸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협의소액은 아까 정의로 말했다시피 취소소송 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정의가 일종의 정언명령이에요. 정언명령. 공리이기 때문에 그 공리로부터 빼내는 것은 이걸 법리로 한다. 그러니까 법리로 확고하게 지금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판례만 제대로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원상회복 불가능은요, 취소 인용 판결로 인하여 주된 이익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불수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서 이익이 존재한다. 근데 이 불수적 이익은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법률은요, 공법을 말해요, 공법. 자, 그러면, 자, 취소 인용 판결 주된 이익의 회복이 뭐냐면, 자, 처분 때문에, 날아간 있잖아요. 처분 때문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이게요, 이거. 그랬더니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예컨대, 파면 처분이에요. 파면 처분, 공무원 파면 처분에 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직위에서 쫓겨나는 거죠. 공직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파면은 공직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취소시키면 이 직위가 회복돼야 되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정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정년 지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자, 파면 처분부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파면 처분부터 요 정년 때까지 요때까지 예컨대 한 3년 2개월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38개월이죠. 38개월 동안에 이제 싸우다가 이겼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공무원의 직위에 따르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봉급이죠. 공무원한테는 봉급이라죠. 그런데 이 봉급이 이 법률상 명문 규정이 있냐가 중요하죠. 공무원법에 봉급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봉급이기 때문에 불수적 이익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구조가 뭐냐면, 자,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 결의로 지방의회 의원지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정년도가 아니고 거기는 다른 선거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19대에서 20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입법기가 바뀐 거예요. 입법기가 바뀌었을 때는 설령 징계 의결 취소를 한다 할지라도 19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위에서 쫓겨났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주된 이익의 회복은 불가능해요. 자, 주된 이익이 뭐다? 처분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걸 말한다. 그런데 그 직접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반드시 경제적 이익이 따라가더라. 이 경제적 이익이 따라가는 건 결국 뭐밖에 없다? 신분과 지위에 이익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봤더니 수당이 있더라. 수당.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근데 의정활동비는 받을 수가 없죠. 현실적 의정활동을 해야 받는 거니까. 근데 수당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지위에 있었으면 받는 거니까.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이 경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취소고할 범사이익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범사이익이 남아있다. 이렇게요. 왜? 불수적 이익이 이 법률에 있으니까 범사이익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효과가 소멸된 후에는 범사이익이 있다고 거기는. 법률상, 왜냐하면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범사이익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는 그 문구 그대로 범사이익이 있다 그러고 여기는 범사이익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왜? 불수적 이익이 법률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된 거에 판례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객관식에 쓴대요. 이거 많이 네요.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 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했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태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로 갈 소송상이라고 그래요. 소송상이다. 이제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KS 경복고 경기고 옛날에 서울대 이게 이제 KS 마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거였거든요. 일종의 그 지름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뺑뺑이 세대가 아니고 시험을 봤던 세대들이랑 우리 때는 이제 뺑뺑이였어요. 저 고등학교 갈 때 저 바로 앞 선배들하고 제가 이제 뺑뺑이로 이제 간 건 셈이거든요. 저는 용산에 있을 때는 이제 용산고등학교, 오산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그 다음에 희문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거 하나 또 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명문고는 다 있었어요. 용산에. 그 다음에 용산에 종로로 가면 거기 이제 경복고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학교로 갈 줄 알았어요. 그게 가려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중3 돼가지고 딱 고등학교로 가려고 딱 했더니 뺑뺑이 돼가지고 저 들어보지 못한 배문고로 갔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신생고등학교. 물론 그 전에 있었어요. 야간이 유명했어요. 그때. 야간으로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갑자기 뺑뺑이로 명문이 돼버렸어요. 배문고등학교. 한 10년 정도 명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강남 대치 쪽으로 이제 강남 8학군이 생기면서 또 다시 쪼그라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한두 명 가나 서울대를? 저희 때는 거의 한 45명 이상이 갔으니까 좀 달라졌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근데 요건 뭐였냐면, 이제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K고 사건인데, K고, 경복고든 경기고든 상관없어요. K고인데 이 친구가 퇴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퇴학 처분은 뭐에 의해서 받냐면요. 자, 뭐에 의해서 받냐면 교육법에 의해서 받아요. 교육법에 의해서 받는데, 이 퇴학 처분의 교육법상 효과가 뭐냐면 두 개예요. 여기 나왔죠? 대학 입학 자격, 그 다음에 불인정, 부인, 그 다음에 학력 인정 부인이에요. 부인 이 두 개가 교육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최순실 딸내미하고 정유란가 걔랑 조민 여기에 의해서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졸이 다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정고시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면요. 이 교육법상에 있잖아요. 교육법상에 효과가 발생해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부인 있잖아요. 회복돼요. 요것도 회복돼요.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냐? 교육법에 의하여 퇴학처분이 교육법에 의해 발생한 효과가 이 고졸 검정고시 합격으로 다 없어져 버려요. 효과 소멸. 그럼 이제 효과가 소멸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지 않냐. 즉 부적법 소각화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퇴학 처분을 한 이제 교장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 의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교 입학,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수능시험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학력 인정, 고졸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니까, 굳이 퇴학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 고졸이라는 것을 부인당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검정고시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고졸 따버렸지 않냐. 그러니 더 이상 퇴학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지. 그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퇴학 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지.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 판사님들이 KS 출신들이 많단 말이죠. 대법원 판사님이 KS.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뭐라 했냐면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신분은 뭐예요? 재학생이요. K고 재학생. 그래서 K고 재학생들은 전부 다 옛날에 교복 입고 모자 탁 교복 쓰고 다녔어요. 자랑스럽게. 그 다음에 명예가 회복 안 돼. 명예는 뭐냐면요. 동문이요. 제 몇회 졸업생. 그래서 자기 몇 회 졸업생인 수평적인 동창과 수직적인 동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평적 동창과 수직적 동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회복이 안 된다 이 친구는. 그러니 취소로 갈 소송상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은 이런 거 있을까, 과연? 저기 지방에 무슨 저 시골 산골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해줬을까요? 안 받았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경원자 관계에 있는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 경원자 관계에 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타방이라 그래요. 허가 처분을 받으면요, 일방이라 그래요. 요거는요, 타방과 일방은, 요거는 판례가 말한 거니까 이걸, 약속된 용어로 알고 계세요.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한 경우에요. 취소를 현실적으로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이 판례가 있어요. 자, 명법장이에요, 명법장.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자, 처분청이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둘 다 뭐 했어요? 신청서를 냈어요. 예, 신청서, 예, 신청서. 이렇게 냈더니, 뭐라 했더니, 얘한테는 허가를 주고, 얘한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허가가 얘한테는 불허가로 어떻게 돼요? 귀결돼요. 그죠? 그러면 이 허가가 불허가로 귀결되잖아요? 이 자체가 원고적격이에요. 여기서 무슨 법률상 이익이니 권리니 이런 거 개념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푼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이익. 이익이 영어로 뭐예요? 인터레스트잖아요. 이건 뭐예요? 인터, 관계 개념, 이거. 이거 관계 개념인데 자꾸 이걸 무슨 특정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어떤 그 실체 개념을 자꾸 사람들 오해한다니까요. 이익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 기결이면은 원고적격이 있어요. 문제는 이 친구한테 왜 불허가를 줬냐는 거, 이 친구한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허가 요건 미비다. 허가 요건이 없어서 안 줬다. 얘는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허가 요건을 미비한 이제 을이죠, 요 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판례가 요거 허가 요건 미비 상황을 명백한 법적 장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명백한 법적 장애예요. 그러면 허가 요건이 미비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원고 자신의 신청. 자, 청구 아니에요. 여기 신청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돼 있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이건 불허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불허가. 이 자체로 불허가 필수적으로 불허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원고 청구를 합니다. 원고 청구. 원고 적격을 통과해서 이제 기결되어 있어서 원고 청구는 이론적 의미만 있다, 이거. 원고 적격 부정하는 건 아니죠. 다만, 현실적으로 실제적 효용이 없다. 실제적 효용이 없다. 이건 뭐예요? 현실적 권리구제 필요성이 없다. 그러므로 당해 처분에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합니다. 이때는 정당한 이익은 부정된다. 왜? 이게 남용이거든요. 이게 소권남용. 소권남용에는 간이부실이 있어요. 간이부실. 그 중에 간, 이, 부실 중에 요 2에 해당합니다. 소권남용 중에. 남용이어서 정당한 이익이 부정된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더 중요한 이제 실제 사례 보면서 한번 우리가 요 지식을 한번 답안 작성에 한번 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